이번 시간에는 산출 분석 중에 재원과 전달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재원이 존재를 하는데, 재원은 크게 공공재원과 그리고 민간재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재원에는 공공재원, 공공재원에 본다면 공공재원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나 본질적인 측면은 역시 뭐니 해도 조세지요, 조세. 또 그런가 하면 조세는 아니지만 조세로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회보장성 조세. 또 그런가 하면 조세 비용 또는 조세 지출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공재원으로서는 이처럼 조세와 사회보장성 조세와 그리고 조세 비용을 드는데, 이 사회보장성 조세는 사실은 사회보험료를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민간재원으로서는 역시 기업복지 기금이나 또 그러면 순수 민간재원 조성이라고 하는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회 활동으로 인한 사회복지 공동모금, 또 그러면 민간재원으로서는 역시 가장 대표적인 본인 일부 부담금. 자, 이런 것 등은 민간재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우리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특징 비교하지는 않겠지만, 공공재원은 그래도 뭐니 해도 안정성 또는 지속성 또는 공평성, 또 그런가 하면은 재분배 효과, 이런 등등이 민간재원에 비해서는 보다 높다라고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민간재원은 쓸데없는 것에 쓰지는 않기 때문에 효과성이나 또는 효율성이나 또는 신축성이나 이런 것 등이 공공재원에 비해서는 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일반 예산의 조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와 사회적 적절성이 높다. 그렇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 그 밑에 급여의 보편성이 높다라고 적어놓은 것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 즉 평등 추구의 효과와 사회적 적절성이 높다. 대상의 일반성과 급여의 적절성이 높다. 또 안정성, 지속성이 높다. 그래서 안정성, 지속성을 같이 넣습니다. 그중에 특히 조세가 특히나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성 조세라는 것은 이것은 사회보험이지요. 사회보험료를 이게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하는데, 사회보장성 조세는 거기 보면은 권리성도 있고 역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의 이 특이는 소위 권리성 그리고 역진성, 이 양면성을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사회보험료라고는 결국에 내가 적립한 재원을 가지고 나의 노후라든지 나에게 밀어닥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권리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뚜렷한 목표라든지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명확한 용도, 이런 걸로 인해서 저항이 적습니다. 조세 저항이 낮다. 또 그 외에도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이게 적지 않았습니까? 정치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는 표현은 합의를 도출하기가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역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 그래서 역진성이 역지선적 성격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보험료인 사회보장성 조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를 보시게 되면 아래로 적어놨습니다만 역진성, 모든 근로소득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일 세율, 동률로 부과한다는 점, 소득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점으로 볼 적에 누구를 위한 제도라고 부정할 수가 없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점을 부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세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것은 세금으로 거두어서 그중에 일부를 띄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준다거나 그들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을 보통 우리가 조세제도라고 하는데 결국에 걷었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행정비용이나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예 걷기 직전에 걷지 않아도 될 만큼을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행정비용 등을 절감하는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조세비용이나 조세지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조세를 걷어들여 직접적인 사회복지급여를 하는 대신 걷었다가 되돌려주는 대신 사람들이 내야 할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의 목표를 달성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조세비용, 조세지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민간 재원은 대단히 많지만 첫 번째 바로 거기 사용자 부담, 사전 이용자, 그죠? 이용자 부담은 본일부 부담금에서 그냥 세 번째 적은 적어놓고 있습니다만 바로 사용자 부담금이나 수익자 부담금을 먼저 정제를 했고 거기 보면 가운데 뭐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재원, 공동모금 등등등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2번에 최근에는 복지국가 위기 이후 정부 재정의 압박으로 민영화가 강조되고 있어서 민간 부문의 재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 종래, 과거, 전통 사유에 비해서 민간 재원의 역할 비중이 대단히 높아졌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주로 사용한 물론 조세가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회보험료라고 하는 사회보장성 조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보장성 조세. 자, 우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재원은 노사, 정 3자 부담임을 분명히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노사가 균등분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 바로 보험료가 되겠는데 그걸 바로 그것을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3자 부담, 노사정이라고 하는 3자 부담은 1880년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자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서 등장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사상으로 정부 부담은 점차 줄어들어 노동자와 고용주, 노사, 양자만 재정을 부담하는 이자 부담제가 실리되고 있다. 바로 이번에 여러분들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서 중요 표시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은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할 것이고 거기 보시면 4번의 사회보험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완전한 정부 예산으로 볼 수는 없으나 공공재원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금도 아닌데 세금처럼 공공재원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고 관리 운영도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재원에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위에서 있는 것처럼 사회보험료라고 하는 사회보장성 조세는 결국에 권리성이 있죠. 자기의 적립금을 가지고 자기의 불안해, 미래의 불안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조세 저항이 적다.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조세에 비해서 조세 재행이 적고 그리고 합의를 도출하기 쉽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라는 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소득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나 또는 소득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점으로 볼 적에 이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밑에서 본론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오면 좀 더 심화된 학습으로 사회보험료와 공공재원의 일반화 예산이라고는 조세와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세처럼 관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성 조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문장으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거기 보시면 밑에 6번에 조세와 사회보험료. 조세는 누진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누진세율을 해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누진세율을 때 그래서 우리가 박스 오른쪽 왼쪽 페이지에서 볼 적에 소득 재분배 효과 평등 추구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보장성 주세인 사회보험료는 역진세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어떤 점에서 이미 또 세 번째 말합니다만은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소득의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점 이런 걸로 볼 적에 역진세적 성격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역진성이라고 적었습니다. 소득상한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에는 소득상한선이 없죠.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의 성격을 가지고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회보험료에는 소득상한선이 존재를 함으로써 역진성을 부정할 수가 없다. 또 조세는 부담능력 을 고려하는 데 비해서 사회보험료는 급여 가치에 따라서 부여하는 것이지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조세는 소득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공재원에 다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비교할 적에 조세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다. 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사회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용자의 급여 인상 욕구를 조절할 수 있다. 그다음에 조세는 평등가치 구현에 효과적인 데 비해서 사회보험료는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것처럼 평등이라는 기준점으로 본다면 조세에 비해서 현저할 정도로 그 평등 효과는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건강보험, 우리나라 의료보장은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하물며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에서도 똑같이 여기서 보면 이용자 부담, 본일부 부담금이 존재를 합니다. 도대체 본일부 부담금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그 점은 사용자 부담의 필요성, 도덕적 해이를 해결할 수 있다. 또 정부 부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서비스질을 높일 수 있다. 스티그마를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 단순하지만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일부 부담금이라는 민간자원의 대표적인 본일부 부담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에 이 본일부 부담금, 사용자 부담은 역진성적 성격을 더욱더 가중시킴으로써 결국에 저소득층의 부담과 고소득층의 부담의 절대 금액은 각각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에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점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되나 도구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본에 보시면 사용자 부담, 이용자 본일부 부담금은 역진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악화시킨다는 문제점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볼 때 1,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간한 집에서는 1,000원이 어때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료급여에서 내는 1,000원을 바라보는 극빈층의 입장에서는 그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 소위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라든지 이런 위화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악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그런가 하면 저소득층의 의료기관이나 이런 그 이용을 그러자면 거기는 억제할 수가 있다. 이런 말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죠. 거기 보면 이용자 부담률이 너무 높으면 저소득층이 서비스를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의 역진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소득의 역진성 유발 가능성을 가지고 단점을 계속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전달체계가 있습니다. 전달체계. 사회복지 관련 공급자와 사회복지 관련 수요자를 어떻게 누가 연결을 시킬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전달체계란 개념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 주체와 대상자를 또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조직체를 말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는 그게 주체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은 거기 4번, 5번에 설명을 했지만 전달체계. 전달체계를 보시면 여기에는 전달체계를 주체를 가지고 보신다면 여기는 공공전달체계와 그리고 민간전달체계 체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전달체계는 우리가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나 재화의 전달의 업무를 중앙정부가 맡는 공공전달체계가 있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지방정부가 맡는 전달체계가 있고 아니면 공공전달체계는 혼합, 중앙과 지방의 혼합으로 이루어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이 혼합이죠. 주관은 또는 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면서 재원 조달은 중앙정부가 하는. 전혀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의 40에서 90%는 국세로 국가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만약에 재정자립도가 최하한선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90%를 국가에서 내줄 거예요. 나머지 10%를 가지고 시도가 70%, 나머지 3%를 30%니까 전체 100으로 온다면 3%를 시군구가 내는 거거든요. 말로만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 수급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지 모든 실질적인 재원은 국가에서 90%, 시도에서 7%, 그리고 시군구에서는 3%만 부담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에 비해서 민간 전달 체계에는 민간 절대는 순수 민간 부문이 주체가 되는 전달 체계와 그리고 공공과의 혼합 체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바로 공공과의 혼합 체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체를 가지고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에 비해서 기능을 가지고는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5번에 나와 있지요. 구조 기능, 기능적 측면으로서는 기능이라고 해서 어떠한 기능만 수행한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어떤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느냐를 가지고 비교해 볼 적에 상대적으로 여기에는 집행체계와 행정체계 또는 행정체계와 집행체계에서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체계는 맡은 바 역할이나 기능이 주로 기획이나 또는 지원이나 또는 뭐 감독이나 또는 관리나 이런 정도 상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것은 행정체계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집행체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관리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보통 집행, 그렇죠? 또는 현장 관리나 또는 전달 또는 뭐 접촉 이런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한다는 것은 집행체계라고 상대적으로 불러줄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 읍면동 단위로 배치된 사회복지사는 행정체계일까 집행체계일까? 라고 볼 적에 사회보장사무라든지 이런 하부적으로 볼 때는 행정체계처럼 보이지만 시군구 단위나 시도 단위에서 볼 때는 거기에는 집행체계가 되는 거죠. 상대적 표현으로서 어느 기능이나 역할에 주된 비중을 두느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체는 크게 정부와 민간기관으로 나눠볼 수 있다. 4번에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유형을 거기에 보면 유형이다. 여기를 주체로 해서 비교해 본다면 주체를 가지고 온다면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과 지방의 혼합체계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그에 비해서 민간 부문으로 본다면 서로 거기 순수 민간 부문도 있지만 공공부문과의 혼합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구조기능적 측면에서는 어떤 기능에 주된 비중을 주느냐를 가지고 행정체계와 그리고 집행체계로 이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주체에 의해서 어떠한 특징이나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가를 볼 수 있겠는데 뭐 여기 중앙정부가 주체일 때, 지방정부가 주체일 때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혼합체계일 때 아니면 민간 부문이 주체일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특징을 쭉 정리를 했는데 이 중에 주로 주체가 되는 것은 역시 뭐니 해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혼합체계로 운영될 때, 그리고 민간부문이 전달체계의 주체로서의 작용을 할 때 여기에 좀 더 액텐들도 이럴 기회에 한번 일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체의 입장을 중앙정부가 담당한다면 어떠한 특징이 보여질까? 거기는 출제로 온다면 거기 보시면 2번에 중앙정부 가장 밑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역시 모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가 주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보편성, 공평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또 그러면 페이지를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정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운영의 필요가 있다면 역시 중앙정부가 그걸 맡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평등의 이념 구현 또는 사회적 적절성의 이념 구현 또 그런가 하면은 규모의 경제 확보. 규모의 경제는 그 규모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단위당 부담 비용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것은 이 거대 규모를 가지고 올 적에는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는 것이 낫다. 자, 이런 정도의 단어의 줄을 쳐놓으시면 되겠고,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지방정부가 주체를 맡는다면 거기 보시면 다른 건 좋지만 뭐니 해도 접근성이죠. 지역 주민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했는데 3번에 주민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수급자들의 입장이 반영되고 싶다. 그런가 하면 5번에 3번과 4번은 주민들에 대한 접근성이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에 비해서 5번은 지방정부의 경쟁에 의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 개선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가 나와 있는데 지방정부와 중앙 혼합체계. 그러면 중앙과 지방의 혼합 또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말을 부드럽게 쓰는 거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오늘날 지방자치단체가 보편화된 패러다임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앙정부, 공무원으로 본다면 국가직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지방직 공무원을 한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가를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지방정부에서는 돈을 대주니까 차마 아쉬운 입장에서 큰 소리는 못 내지만 중앙정부가 갑질하는 것이 싫은 거죠. 아직까지도 말만 지방 이양사업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재원에 대한 관리권이나 감독권을 중앙정부가 갖다 보니까 큰 소리는 내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거기 교재 나와 있지. 관련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프로그램 규제 방법. 프로그램 규제 방법이나 절차적 규제 방법이나 클라이언트 수나 클라이언트 욕구를 규제하는 방법. 다 안 도와주고 이런 영역에 대해서만 다 안 도와주고 몇 명까지만 이렇게 제재하는 것도 규제.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영향력이 크고 가장 지방정부를 가슴 앞에 가는 것이 바로 재정적 규제가 되겠어요. 재정. 돈을 얼만큼 지원할 거냐는 재정적 규제 방법 등이 있다. 그중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재정적 규제 방법이 기출문제로 나와 있지만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세요. 거기 보시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에서 재정적 규제, 프로그램 규제 또는 수급자의 수나 욕구에 대한 규제, 절차적 규제 등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뭐니 해도 첫 번째에 있는 재정적 규제가 되겠고 페이지를 넘어가 보세요.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재정적 규제의 방법으로서 있는 것이 그러면 카테고리컬 하는 범주적 재정 보조 또는 총괄이나 포괄이라고 하는 거기에 오면 브록 그란트라고 하는 소위 포괄 보조금 보조 재정 보조죠. 포괄적인 재정 보조, 포괄적 보조금이나 총액 보조금. 그런가 하면 일반 교부금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범주적 보조금이라고 하는 범주적 카테고리컬 그란트라고 하는 범주적 재정 보조는 일명
조건부 재정 지원이라고 합니다. 거기 교재에 조건적 재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말은 yes나 no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합니다. 자, 이번에 이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은 약 3천억 정도가 되는데 가능하면은 당신은 충청남도가 이걸 받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싫다면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세부 사업까지 다 세분화해서 그리고 세분화된 사업까지 예산 배정까지 다 해서 절차까지 다 정해서 내려보낼 테니까 당신들 받아서 할 거야 아닐 거야. 만약에 한다면 당신들 거기에 새로운 일자리가 한 2만 개 생기고 이렇게 막 말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스냐 노냐만 결정해라. 이렇게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이번 사업에 하는데 3천억 중에 80%인 2,400억은 중앙정부가 되기로고 나머지 한 600억을 너희들이 된다면 너희 동네로 주고 충청남도 주고 아니면 다른 데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저 도지사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참 더러워서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비속어를 쓸 정도로 사실은 모든 재정 지원이나 모든 사업의 절차, 사업의 역할 분담 이런 것 등을 중앙정부가 하고 지방정부는 아무런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범주적 보조금이나 범주적 재정지원, 조건적 재정지원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포괄 보조금이나 총액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 거기 나 있죠? 거기 보면은 기능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는 중앙정부가 어디까지만 사업을 배분하거나 사업별 예산을 배분하냐면 큰 틀의 범위 내에서 대분류 정도까지 해서 기능별로만 해서 얼마를 쓰세요. 나머지 세부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의 분류나 세부 사업별 분류된 그 조직별 예산 배정은 당신들이 하세요. 라고 큰 틀에서만 중앙정부가 관리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하위 체계의 세분류나 세세분류와 같은 이런 분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하는 것은 범주적 보조금 또는 총액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일반 교부금은 총액으로 얼마를 준다, 얼마를 주기만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쓰든 어떤 사업으로 쓰든 그 사업에 어떻게 사업을 나눠서 예산을 배정하든 간에 돈만 뭉칫돈을 내줄 뿐이지 그 돈을 활용하는 목적이나 과업이나 예산 배분은 전혀 중앙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바로 이것은 일반 교부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앙정부가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일반 교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방정부가 예산 운용권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역할 비중이나 그 주도권, 자율성의 비중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정리를 했지요. 만약에 전달 체계의 주체를 민간 부문이 순수하게 맡는다면 아래 같이 보던 7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정보 정부 제공 서비스 비해당자. 이 말은 뭐냐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당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 또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으로 하지 않는데 민간 부문은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또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도 제공할 수가 있다. 또 공공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고 또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도적 개발도 가능하고 또 민간 부문의 참여 욕구도 받아들일 수 있고 정부 복지 사업에 대한 압력단체로서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고 이런 것 등을 우리는 민간 부문이 주체가 되었을 때 누려볼 수 있는 장점이나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나 신보수주의 하에서 나오는 민영화의 근거를 댈 적에는 바로 이러한 7가지를 근거로 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재원과 전달 체계를 이런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전달 체계는 다른 영역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 전달 체계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전달 체계의 원칙, 구축의 원칙,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 그리고
행정, 집행 측면의 원칙에서 원칙, 특히 구축의 원칙 8개 차례대로 암기하는 거 꼭 암기를 해 주시고 활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보장 일반에서 사회보장의 원칙과 그리고 사회보장의 하부 구조로서 사회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